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뭘까요? 대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넷플릭스를 더 많이 쓴대요. 인터넷 트래픽 사용량 1등이랍니다. 전 세계 미디어의 큰손이자 공룡인 디즈니를 상대로 한때나마 엔터기업 1등 자리까지 탈환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뭐 다시 격차가 엄청 벌어지기는 했지만 한국인들은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본토인 미국에서는 아예 TV를 버리고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처럼 TV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는 상호 보완제가 아니라 점점 TV의 대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은 케이블 TV가 달에 10만원 수준이래요. 만원 돈 나오는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해자라는 거지. 넷플릭스로 갈아탈 만도 하죠. 전 세계 가입자 수가 2억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다 돈 내고 보는 유료 가입자입니다. 실사용자는 2배 이상 될 거라고 해요. 계정 하나에 4명까지 기생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 친구들이랑 반반씩 내고 쓰는 문화가 있죠. 한국에서도 킹덤, 위쳐, 인간 수업이 연달아 화제가 되면서 점점 인싸 문화로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대화에 끼려면 넷플릭스를 봐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내 가입자가 벌써 3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통신사에서 넷플릭스한테 너네들 트래픽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망 사용비를 따로 내고 써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TV는 보통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매체잖아요. 리모컨 관리 권한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진 것도 의미가 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결제액이 2배 가까이 뛰었어요. 딱히 노를 젓는 것도 아닌데 배가 그냥 지 혼자 막 가. 엄청 잘 가.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TV를 안 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있는데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한국 얘기부터 할까요? 넷플릭스 등장 이전에 한국 드라마 생태계가 어땠냐 요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드라마라는 거를 방송국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방송국 밑에 자회사를 따로 파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제작사에다가 외주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 제작사 같은 경우는 하청이다 보니까 방송국의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방송국이 뭐 써줘야 드라마를 내보낼 거 아니야. 칼 자루가 방송국한테 있어요.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어떤 업계든 간에 힘의 균형이 안 맞으면 가불관계가 생기고 하청업체를 쥐어짜서 이익을 내거나 손해를 덮니다. 제일 유명한 게 단가 후려치기가 있죠. 여짝도 제작비 후려치기가 있어요. 만약에 제작비가 견적이 한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방송국이 이거를 다 주는 게 아니고 모질라게 한 70억만 준다든가 하는 거죠. 아니 방송국 입장에서도 제작비 꽉 채워가지고 대줬다가 드라마가 망하기라도 하면은 어쨌든 손해가 크잖아요. 제작사 입장에서는 30억 손해를 깔고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 손해를 어디서 충당을 하냐?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드라마를 간접 광고로 떡칠을 합니다. 이게 드라마 몰입을 해치는 수준까지 와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이 수익 구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기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한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아니 망한 드라마에다가 광고비를 비싸게 주겠어요? 광고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제작사가 30억을 미치고 들어갔는데 심할 때는 이 제작비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가요.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 빚지는 장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30억 빚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스태프랑 단역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요. 줄 돈이 없어요. 이걸로 소송까지 걸리는 게 거의 업계 연례 행사예요. 대부분의 손해가 제작사로 전가되는 구조예요. 제작사들이 모가지를 내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목숨 걸고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제작사들도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겠죠. 어떻게 줄이냐? 제작비를 낮춥니다. 드라마가 망해도 손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자, 제작비를 줄이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작품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영상이 잡스러워져요. 그리고 드라마를 완결까지 미리 찍어서 내보내지 않아요. 몇 화만 먼저 찍어서 내보내고 반응을 봅니다. 흥행을 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각본을 수정하고 분량을 조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은 촉박해질 수밖에 없고 툭하면 스태프들의 과로사 사건이 터져요. 졸속으로 찍어내는데 좋은 작품이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좋은 작품이 아니라 망하지 않을 작품을 만들어요. 뭐 재벌 3세, 로맨스 코미디, 막장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가 왜 막장 소리를 들어왔는지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죠? 리스크는 큰데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보상은 적고 이런 사업에다 제작비를 공격적으로 쓰기도 어렵고 뭔가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국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제작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좀 해소해줍니다. 한국은 제작비를 후려친다 그랬는데 그러면 넷플릭스는 얼마를 주냐? 100%? 아니요, 110%. 모질할까봐 10%를 더 줘요. 망해도 적자 걱정이 없는 거야. 회식 메뉴로 소고기도 고를 수 있고 굳이 작품의 퀄리티를 까먹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광고 압박에서도 많이 자유롭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한국에서 대박이 터져야 몇 년 뒤에나 해외로 작품이 수출되고 그랬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 동시 방영이잖아요. 국내 출시와 동시에 수출이 되는 거지. 한국에서 조금 망해도 외국에서 보면 장땡이야. 굳이 한국인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재벌 3세나 뭐 김치 싸대기 같은 거 날릴 필요가 없어요. 특히 기존에는 한류 드라마라고 해봐야 뭐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아시아 쪽이나 수출이 됐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유럽이나 영미권에 내다 팔기가 좋아졌어요. 실제로 킹덤이 그 짝에서 유명세를 탔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기회도 많고 수익성도 좋아요. 제작진이나 배우들도 세계로 이름 날리기가 좋고 이 세계 무대로 나가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서 티켓 파워가 좋은 배우나 아이돌 캐스팅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캐스팅에 대한 자유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작진이나 작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문화예요. 잠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까지는 넷플릭스도 요청을 하겠지. 근데 작가가 싫다 그러면 존중을 해준대요. 문제는 너무 자유롭게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더럽게 지루한 드라마
드라마도 많긴 하더라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보장해줍니다. 이게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방통위라든가 방송 심의, 시민 검열 이런 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드라마 인간 수업은 아예 청불딱지를 걸어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같은 민감한 소재도 다룰 수 있었고, 욕도 진짜로 실제 학생들처럼 살벌하게 합니다. 학교 다닐 적에 많이 먹었던 욕이라 그런지 등골이 서늘하더라고. 작품의 리얼리티가 살아있어요. 무엇보다 흥행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박 안 터져도 되고 조회수 덜 나와도 되고, 이걸 누가 보나 싶은 마이너한 장르여도 오케이입니다. 창작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놀이터예요. 돈 걱정, 심의 걱정, 캐스팅 걱정, 흥행 걱정 없이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 있고 작품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물론 넷플릭스라고 완전 무결한 구세주는 아니에요. 제작비를 한가득 채워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만큼 수익 배분을 적게 해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드라마가 잘 돼도 제작사가 챙기는 몫이 적어진 건데 말 그대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국 드라마계의 해묵은 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좀 더 발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이 이거를 축하만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죠. 남의 떡이 저래 커 보이는데 한 입만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아마존닷컴이 만든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훌루, 애플 TV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경쟁자들이 넷플릭스한테 콘텐츠를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디즈니가 있는데 원래 넷플릭스 안에 디즈니 콘텐츠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거의 다 빠졌거든요. 아니 디즈니 플러스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경쟁사한테는 줄 수 없다는 거죠. 디즈니가 빠지는 건 타격이 좀 있어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킬링 콘텐츠가 너무 많거든. 디즈니 말고도 상황이 다 비슷해요. 인기 콘텐츠 상당수를 외부에서 대주고 있어요. 이게 또 재계약 시즌마다 골치가 아픈 게 계속 계약금을 올려달라 그러거든. 안 올려주면 확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한다. 처신 잘하라고. 넷플릭스가 아니라도 계약할 때는 많다 이거지. 달라는 대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이라도 지역마다 유통사가 달라요. 작품 하나 계약하기를 나라별로 일일이 따로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하고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컨텐츠는 뜯겨 나가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컨텐츠를 밖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만드는 거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2020년에만 여기에 20조 가까이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50편도 넘게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대표적으로 블랙미러, 종이의 제, 기묘한 이야기, 위쳐가 크게 흥행을 해주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것도 많다는 평가가 많아요. AI 기술력이 짱짱해서 흥행성 예측도 잘한다는 넷플릭스가 왜 흥행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찍어내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대중적인 작품만 만들지 않거든. 인싸들이 재미없어할 컨텐츠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만 찾아본다면 생각보다 볼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대중성만 있으면 안 되거든. 메이저한 거랑 마이너한 걸 다 챙겨야 됩니다. 가수들도 타이틀곡은 대중적인 걸로 하고 수록곡은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하잖아요. 컨텐츠라는 게 인기도 있어야 하지만 깊이와 너비를 갖추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팬층은 여기서 두터워지거든. 유튜브도 보면 인싸 컨텐츠들이 많은데 뭐 예능 클립도 있고 몰카도 있고 먹방도 있고, 근데 이거 안 보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보거든요. 반면에 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나 싶은 채널들도 누군가한테는 최애 채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구독자도 엄청 많고, 그리고 이런 독특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모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유튜브는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우르고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랑하는 플랫폼이 된 거고요. 넷플릭스도 바로 이런 원리로 1등이 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취향을 아우를 수 있으니까.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풀떼기도 있는 뷔페예요. 이 넷플릭스에만 있는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 이게 성공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 발을 뻗으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로컬 시장 저항이 거셌어요. 각 나라마다 터줏대감들이 있었거든. 한국만 해도 통신사 3사 IPTV가 꽉 잡고 있잖아요. 뭐 KT 올리TV, LG U+TV 이런 애들. 넷플릭스가 껴들어가기가 녹록치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장의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한국에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뚫었을까요? 바로 로컬 컨텐츠 제작입니다. 지역 특색이 짙은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옥자, 킹덤, 인간 수업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합니다. 저도 처음 넷플릭스를 가입한 게 옥자 때문이었거든요. 무슨 미드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화제가 되니까 궁금해서 가입하게 되는 거죠. 친근감 있는 로컬 컨텐츠를 이용해서 각 지역의 터줏대감들을 도장 깨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라고 한국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볼 수 있어요. 킹덤도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죠. 반대로 우리 한국인들도 미드나 영드 말고도 뭐 스페인이나 독일 드라마도 접할 수 있게 됐고,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문화 교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 킹덤을 보고 갓에 관심을 가지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진짜 신기했나봐. 한국의 전통 의복을 알리는 계기가 된 거죠.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갓이라는 걸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이런 로컬 컨텐츠의 세계화 역시 넷플릭스의 특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즈니가 업계 공룡답게 주로 인수 합병으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넷플릭스는 오리지널과 로컬 콘텐츠의 승부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아마존, 얘네들 핵심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일 겁니다. 구글은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광고를 보여주고, 유튜브는 영상을 보여주고, 아마존은 상품을 추천해줘요. 이 플랫폼 업체라는
넷플릭스라는 놈들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 기술력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동종 업계에서는 월등히 앞서고 있어요.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축적을 해왔고 기술 개발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잡기도 힘들어서 넷플릭스의 분명한 강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AI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은 무작정 컨텐츠만 많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뭘 봐야 될지 감이 안 와요. 하루 종일 뭐 볼까 찾다가 잠든 적 있지 않으세요? 넷플릭스만이 아니라 TV 보는 어르신들도 그래요. 하루 종일 채널을 돌리다가 잠이 드십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볼 게 없구나. 더 이상 이용을 안 하게 됩니다.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걸 막으려면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아줘야 되겠죠. 때문에 넷플릭스는 알고리즘 기술이 중요하고 여기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알고리즘 개선한다고 대회까지 열어요. 상금만 10억 이상이야. 얘네가 사람들 붙잡는데 얼마나 혈안이 돼 있냐면은 같은 작품인데 보는 사람마다 썸네일이 다르게 떠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니야. 이 썸네일도 넷플릭스가 일일이 자체 제작까지 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거지. 이게 경영적인 판단을 할 때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 작품이 얼마나 흥행할지, 제작비는 얼마가 적당한지 이런 거를 전부 빅데이터랑 AI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해요. 그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태예요. 이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 방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모든 고객의 취향을 1대1로 저격하는 맞춤형 서비스. 넷플릭스가 정상에 오른 비결 중 하나일 겁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우수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영화계나 방송계의 해묵은 전통들이 변화를 맞고 있어요. 이 바닥에 고인물들이 경쟁하고 변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자 중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블, 스타워즈,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20세기 폭스 뭐 별게 다 디즈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제작하고 있는 마블 드라마 시리즈 때문에라도 디즈니 플러스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그동안은 넷플릭스를 안 쓸 것 같아요. 요금도 넷플릭스보다 저렴하고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훌루까지 가지고 있어서 넷플릭스를 협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확실히 디즈니가 깡패는 깡패야. 그래도 넷플릭스 특유의 혁신적인 경영 방식, 빅데이터를 다루는 탁월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도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입만이었습니다.